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2천만 근로자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연말정산입니다. 제가 연말정산 총정리 영상을 계속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묘하게도 1월달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만 그때 하면 늦죠.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1년 동안의 결과를 내년 1월에 제출을 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거니까요. 자, 연말정산은 연말에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연초에 보고 계시더라도 이제 시작이니까 올 한 해 잘 준비해보자고요. 2023년에 연말정산을 했을 때 평균 환급액이 65만원이었고요. 바로 직전 2024년의 환급금의 평균은 77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과연 나는 77만원보다 더 많이 받을지 덜 받을지 아니면 오히려 뱉어내야 할지 치밀하고 빠끔하게 전략을 짜볼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에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친구들끼리 다 같이 술 먹을 때 한 명이 일단 결제를 해놓고 다음날 정산하자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여기서 하는 정산이란 건 나랑 국세청이랑 정산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한 개인의 정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누가 절대 챙겨주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사에서도요, 서류 대신 받아가지고 전달만 해주는 거지 근로자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 거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겠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우리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바로 이만큼을요. 자, 이 표를 보면서 내 연봉을 떠올려 봅니다. 그럼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생각보다 많이 내네? 근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내가 세무서에 가서 이렇게 큰 돈을 세금으로 낸 기억이 없죠? 그 이유는 이 세금의 부과 방식 때문입니다. 바로 원천징수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요, 제 연봉이 정해져 있는 급여소득자라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벌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내야 될 세금도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그만큼을 미리 떼가지고 매달 국세청에다가 내버립니다. 누가 떼가지고 내주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떼가지고 내줍니다. 자, 열심히 내 몸으로 번 돈이지만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구경도 해보기도 전에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떼가지고 우리는 세후 얼마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천적으로 떼버리기 때문에 원천징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 월급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주고 매년 연말에 1년 끝날 때 각자 자기가 내야 할 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이게 한 방에 내려면 몇천만 원씩 되는 세금일 텐데 그때 가서 그거 낼 돈이 있을까요? 다 치킨 사 먹고 없겠죠. 또 안 내고 끝까지 버팅기는 사람들 막 잡으러 다녀야 할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TV를 보면 가끔씩 세금 탈세하고 막 도망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나쁜 사람들. 그런 거는 사업자들이나 가능한 거고 근로자는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원천징수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또 애매한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의 원칙을 보면 번 거 빼기 쓴 거는 남은 거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얼마나 벌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다 계산한 후에 남은 것에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국세청에서 자, 이 사람은 얼마 썼으니까 세금이 이만큼, 자, 이 사람은 얼마 썼으니까 세금이 이만큼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해서 줄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2천만 명이 넘는데 국세청에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할 때는요, 애초에 5천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은 600 정도를 떼더라 라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연봉 5천인 사람들한테서는 다 똑같이 원천징수를 해놓고 회사에서는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미리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각 근로자들 스스로가 나는 작년에 600만 원만큼 원천징수를 걷어갔는데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세금을 400만 원 내야 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나는 200만 원 돌려받아야 해.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만큼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환급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내가 이미 낸 것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걸로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뱉어내게 되는 거고요. 자, 연말정산의 결과로 월급이 확 줄어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 넘어가서 내가 이미 낸 세금과 계산해보니까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이걸 비교해서 정산하는 걸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요, 단순히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이거 말고도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것들을 근로자들이 실제로 행했을 때 혜택을 주는데요. 그 혜택을 주는 방식도 이런 연말정산의 과정에서 세금을 빼주는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제라고 합니다. 빼준다는 의미죠. 소득공제, 세공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제 항목을 미리미리 잘 챙긴 사람은 환급액이 커지게 되는 거고 큰 환급액을 받으면 13월에 월급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원천징수의 방식을 이해했다면 그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은 평소에 뭘 준비하면 될까요? 세금을 받아가는 건 국세청과 우리 회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치밀하게 정확하게 열심히 떼갑니다. 근데 내가 이미 낸 세금 중에 얼마를 환급받을지는 정말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회사나 다른 사람이 그걸 챙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 완전히 근로자 개인의 관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어디에 얼만큼 쓰면 소득공제를 얼마 해주고 또 어디에 얼만큼 쓰면 세액공제를 얼만큼 해주고 이걸 잘 기억을 해두고 쓸 때마다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딱히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연말을 맞게 되면 연말에 벼락치기로 채워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힘들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자동으로 국세청 자료에 다 집계가 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쓰고 있다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자동으로 다 집계가 되고요. 또 내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은행에서 청약을 만들 때도 증권사의 연금저축을 만들 때도 본인의 이름으로 다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전산을 다 타고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내 명의로 된 카드와 계좌를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나라에서 아예 모를 것 같은 항목들 있잖아요. 자동화 될 수 없는 거 그것만 따로 챙겨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주인한테 계좌 이체하는 월세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는 기부금 같은 것들 또는 내가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주고 사버린 것들 현금 영수증 끊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만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 챙기면 됩니다. 결국 결론은 소득공제 항목이랑 세액공제 항목 이거 잘 외워두고 내 명의로 된 카드 내 명의로 된 계좌 그거 잘 써주고 현금을 쓸 때는 현금 영수증 끊어주고 이렇게만 하면 1년 동안 지혜롭게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쓰고 있다면 다 집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까지 쓴 내용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미 다 모아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걸 눌러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했던 내역이 쫙 나옵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 동안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챙기면 될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 채웠는지 나오고요. 연금저축 IRP 얼마나 채웠는지 다 나오고요. 비어있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마저 채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해가 바뀌게 되면 이제 나의 1년의 내역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다이렉트로 국세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집계된 걸 각자 내용을 확인해서 틀린 게 없는지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한 후에 그걸 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1월달에 근로자 각자가 국세청의 사이트인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메뉴에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다운받죠.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가 알아서 국세청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걸 확인할 때는 아이고 참 많이도 썼다. 이걸 다 모았으면 부자가 됐겠네. 라는 반성을 잠시 한 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연말정산 관소화 자료는요. 보통 1월 15일부터 볼 수 있도록 열립니다. 한 달 정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연말정산 관소화입니다. 연말정산의 이 플로우를 쭉 한번 알아두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걸 알아두는 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근로자들이 세금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되는 필수 지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떤 항목에는 어떤 혜택이 있었지 정도는 한번 기억이 남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꼼꼼한 성격이시라면 이걸 미리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채워서 쓴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거고 그 아껴지는 세금으로 꼭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시켜먹지 말고요. 짠! 바로 이 표입니다. 자, 이걸 폰에 저장해두고 틈틈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면요. 번 돈이 있고 쓴 돈이 있고 남은 돈이 있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번 돈을 줄여주면 세금이 줄죠. 번 돈을 줄여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에 나온 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면 되는 겁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원리보다는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세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 소득이 줄어든 걸로 해주니까 소득공제고요. 세금이 나온 후에는 그 세금을 바로 빼주니까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 간단히 연봉의 성과급 더하고 바깥 뺀 겁니다. 뒤에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봉으로 그냥 표기를 할게요. 근로소득공제, 일단 확 깎아주고 시작합니다. 인적공제, 나라는 한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는지 사람 수만큼 소득을 줄여줍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국민연금 내는 거 소득공제 해줍니다. 특별소득공제, 건보료 낸 것도 소득공제 해주고요. 전세 대출이나 집 살 때 돈 빌린 거 이런 거 갚을 때 낸 돈들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 여기가 이름은 그 밖인데 외울 게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금융상품을 가입한다거나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자,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들을 다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과표라고 부르죠. 여기에 드디어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처음 산출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금이 일단 나왔으니 이제부터 빼주는 것들은 다 세액공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세액공제 항목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의 세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를 받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연말정산의 결과를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정해진 결정된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내놓은 세금이 있습니다. 매달 원천징수로 내놓은 소득세가 있죠. 그게 바로 기납부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야 할 결정세액과 이미 회사에서 떼가지고 내놓은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바로 내가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인 거죠. 마지막 이것이 플러스의 값이면 오히려 베타 내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의 값이면 환급, 즉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연봉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줄여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결론, 일단 좀 빼주고 시작하는구나.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말 그대로 내 밑으로 사람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매개 살려야 되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소득공제 형태로 줄여주는 거고요. 한 명당 150만 원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자, 먼저 나도 내가 부양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한 명 150만 원을 무조건 깔고 가고요. 자, 돈을 안 벌고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150, 60세 넘는 부모님이 계신데 돈을 안 벌고 계셔가지고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150. 부모님이랑 꼭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시는 부모님이 멀리 계셔도 용돈 드리고 있으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살이 넘지 않는 자녀 인당 150, 형제 자매인데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내가 부양을 하고 있으면 인당 150. 자, 이렇게 내 아래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달려있으면 인당 150만 원만큼 내 연봉을 줄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내 연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할 때만 내 연봉을 줄여주는 거죠. 자, 참고로 여기서 부양가족이라는 사람은 내가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소득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양을 하고 있는 조부모님이나 아이가 뭔가 부업 같은 걸 해가지고 1년에 100만 원 이상만 소득이 생겨도 부양가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적공제 150만 원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교육비, 신용카드 이런 거 세액공제까지 싹 다 못 받게 됩니다.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인적공제의 금액을 더 올려주는 항목들이 여기 있는데요. 70세 이상의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이 경우에는 공제를 이만큼 더 해줍니다. 자, 결론. 집에서 쉬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밑으로 달지, 형 밑으로 달지, 누나 밑으로 달지 서로 의논해서 정하자. 다음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탈 때마다 내고 있는 국민연금,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이런 거 내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여기 대해서 건강보험료도 전부 다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결론, 국민연금이랑 건보료는 내는 만큼 소득공제 다 해준다. 집에 관해 내는 소득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주택 임차 차입금, 요거는 우리말로 풀었으면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매달 은행에 갚는 돈, 그것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그 금액의 40%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 소득공제 해주는 것의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자, 이걸 역산을 한번 해보면 내가 전세자금 대출 갚는 것이 월 83만 원이라면 거의 1년 동안 1000만 원 정도를 은행에 상환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40%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이랑 40% 곱하면 4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최대값이라는 거죠. 참고로 이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공제는요, 뒤에 나오는 청약저축 붙는 거랑 소득공제 한도가 합해가지고 400만 원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자, 이거는 우리가 집 살 때 은행에 돈 빌리는 겁니다. 모기지라고도 하죠. 보통 전세자금보다 더 큰 돈을 빌리게 되고 큰 돈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하죠. 집 없는 사람 또는 한 채 가진 사람이 6억 원 이하의 집을 사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매달 원리금을 갚아 나갈 때 이자 부분만큼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집을 살 때는 큰 돈을 빌리니까 원금 갚는 걸 떠나가지고 이자만 해도 1년에 몇백씩 되거든요. 그 이자를 작게는 600만 원, 많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와, 이게 이자가 연 2천이면 월 16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자만 월 167. 자, 결론. 전세자금 갚는 거는 원리금 기준으로 매달
매달 83만원. 모기지 갚는 거는 이자만 최대 167만원까지 조건에 맞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있었던 연금을 구개인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거라고 해서 구개인연금이라 부르는데요. 자, 이건 지금처럼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해줬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생겼을 때는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한 거였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72만원만큼 소득공제를 해줬습니다. 진짜 이거 갖고 계신 분 찾기 힘든데요. 자, 결론. 혹시 이걸 갖고 있다면 홀딩하자.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내 노후 자금 못 챙기고 폐업할 때 퇴직금 이런 거 따로 모아두기가 힘들거든요. 이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여기 붙는 거 고맙게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 결론. 혼자 일하시면 노란우산 하시고 직원이 있으시면 푸른 씨앗 먼저 하고 여유되면 노란우산 공제까지도 가입하자.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걸 주택청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집 없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청약 저축을 열어가지고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붙는 돈만큼은 4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월 25만원이 소득공제 최대치가 되는 거죠. 꽉 채우면 120만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월 2만원을 채우잖아요. 최저 요건이니까. 그 경우에는 1년 동안 24만원을 저축하게 되고 그럼 40%인 96,000원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월 25만원까지 여유되면 하자. 그게 아니라면 매달 2만원만 하자. 벤처기업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직접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3천만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5천만원까지는 70%, 5천이 넘는 거는 30% 해줍니다. 자, 한도가 엄청 크죠. 투자를 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원하는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건 상장이 안 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난이도가 아주 높고 절차도 아주 복잡하고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투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투자금도 풍부하고 벤처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관심 있다면 벤처 투자하고 소득공제 많이 받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고 소득공제 한도도 크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걸 판 사람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긁는 우리한테 큰 차이는 없죠. 우리가 현금으로 줘버리면 이걸 신고할지 안 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가랑 카드가랑 똑같으면 우리는 무조건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판매자들이 세금을 무조건 내게 되는 거고 이렇게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를 쓰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보면 연봉의 4분의 1까지는 공제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뭘 써도 소득공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이런저런 혜택이 더 많으니까요. 이렇게 연봉의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걸 넘어서는 금액부터는 이제 각각의 카드별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근데 이렇게 카드 소비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연봉별로 또 정해져 있는데요.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7천만원 넘으면 2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떤 걸 추론해볼 수 있냐면 내가 소비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이라면 신용카드 써가지고 15% 공제받은 것만으로도 300만원이나 250만원의 한도가 다 찰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소비가 너무 작은 사람이라면 연봉의 4분의 1 넘는 순간부터는요, 체크카드를 써가지고 30% 공제를 바로바로 받아주는 게 더 유리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카드의 소득공제고요. 중요한 건 이 300만원의 한도 외에 더 챙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데요. 카드를 특정한 곳에 쓰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해주는 곳들입니다. 카드를 긁을 때 이곳에서 긁으면 알아서 공제율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쓰면 40% 소득공제 해주고요. 대중교통도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같은 이런 문화생활에는 30% 더 해줍니다. 이렇게 추가로 더 해주는 것도 연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연봉 7천만원 안 넘는 사람은 300만원만큼 더 받을 수 있고요. 연봉 7천만원 넘는 사람은 200만원만큼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건 연봉 7천만원 넘는 사람은 문화생활 부분은 아예 포함을 안 해줍니다. 엄청 헷갈리지만 얼추 정리가 되셨죠? 연봉 7천만원 안 넘는 사람은 카드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제는 최대 600만원이고 연봉 7천 넘는 사람은 450만원입니다. 추가로 카드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부양가족 중에서 1년에 소득이 100만원 넘지 않는 사람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봉 500만원 이하인 사람, 자, 이런 배우자나 자녀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써도
써도 그거는 다 우리 근로자분에게 소득공제 항목에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작다고 굳이 아빠카드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 연봉의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 쓰고 넘어가는 만큼은 체크카드를 쓰자.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은 신용카드로 충분하고 작게 쓰는 사람은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쓸 만큼 써서 이미 다 찼다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을 적절하게 써서 소득공제를 더 받자.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걸 우리사주라고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IPO를 하거나 유상증자 같은 거를 할 때 우리사주의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생기면 직원들마다 우리사주를 얼만큼 살 수 있는지 한도가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이나 해줍니다. 벤처기업은 1,500만 원이나 해줍니다. 결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앞날이 창창한데 우리사주를 살 기회가 생긴다면 주식도 사고 소득공제도 받자. 2015년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소득공제 장기펀드, 줄여서 소장펀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풀네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입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이게 출시되어가지고요. 참 많이 개설을 했었는데요. 이걸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연 600만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고 그것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아마 이거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구개인연금 같은 존재죠. 대신 지금은요. 청년형 소장펀드, 이게 있습니다. 풀네임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 전용 펀드인데요.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청년형 소장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안에 펀드를 골라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의 만기로 붓고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부을 수 있는데 그렇게 붓는 돈의 40%만큼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결론, 청년이라면 펀드 투자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자. 자, 지금까지 소득공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건 세금 계산할 때의 나의 연봉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다 챙겨가지고 소득공제를 5천만 원 받으면 그냥 세금이 0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그냥 싹 다 합해가지고 2,500만 원까지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내 연봉이 2,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줄일 게 없다면 이제부터 배울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됩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랑은 다릅니다. 세율을 곱한 후에 값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금액들은 그냥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바로 줄어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보다 오히려 더 직관적이죠.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 항목은요.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입니다. 정확히는 세액 감면입니다.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무려 5년 동안 소득세를 90%를 깎아줍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3년 동안 소득세를 70%만큼 깎아줍니다. 자, 여기서는 청년의 범위가 아주 넓어가지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받고 계실 거예요. 초년생 청년이라면 연봉이 높질 않을 테니까 매달 몇만 원에서 많이 내봤자 한 10몇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감면해주는 한도가 연 200만 원이니까 웬만해서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 직원들도 받고요. 결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달라고 하자. 왜냐면 이거 회사가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 아까 소득공제 때 근로소득이라서 그냥 빼주는 게 있었잖아요. 근로소득공제. 지금 세액공제로 넘어오고 나서도 그냥 빼주고 시작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씩은 빼주고 시작합니다. 결론, 세액공제도 알아서 빼주고 시작한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첫 번째 항목은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면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 사니까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결혼은 여러 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받은 적 있는 사람이 결혼 또 해도 안 준다는 겁니다. 자, 2026년까지 혼인신고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결혼합시다. 다음은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세금을 왕창 빼주는 겁니다. 앞서 소득공제 항목에서 인적공제를 받던 거랑 약간 성격이 비슷한 거죠. 세액공제 항목에서의 자녀는 8쌍 이상의 애입니다. 8쌍 이상의 애가 1명이면 15만원 빼주고 2명이면 35만원, 3명이면 65만원, 4명이면 95만원, 5명이면 125만원 이만큼 세금을 바로 깎아줍니다. 8살 되기 전에는 안 해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할 때는 또 따로 해줍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결론, 자녀가 많으면 세금 많이 깎아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낳자. 덩달아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대망의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300만원. 만약 IRP만 있다면 최대 900만원까지, 게다가 ISA가 만기되는 사람이 거기 있는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기게 되면 300만원만큼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액공제 항목들은 공제율이라는 게 있어요. 연봉 5,500만원 안 넘는 사람은 15%, 넘는 사람은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듣는 13.2%와 16.5%가 되죠. 이걸 꽉 채우고 ISA 만기 전까지 한 사람은 최대로 198만원까지도 받는 게 가능합니다. 보통 소득공제는 세율 곱하기 전의 수치니까 몇백만원 이런 수치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세액공제는 그대로 빼주는 거라 수치가 몇만원, 1, 20만원 이런 수치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인데 이런 100만 이런 수치들이 막 나옵니다. 뭔가 연금저축만 세액공제 단위가 달라요. 자녀 세액공제도 한 명이 15만원이었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연금저축을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세금을 돌려주는 건지 알 수 있고, 정말 세금을 적게 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연금저축은 정말 필수적으로 재테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금저축은 그냥 하자. 보험을 가입하고 다달이 내는 돈, 그것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나랑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거기에 얼마를 내든 최대 100만원에 12%인 12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이 계시다면 15%로 올라가고요. 여기 있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저축성 보험이 아닌 겁니다. 사망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저축이랑은 상관없는 보장성 보험들, 이걸 말합니다. 세액공제에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보장성 보험 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83,000원까지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 보장성 보험은 월 83,000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쓰면 정말 필요한 곳에 썼으니까 부담을 덜어주고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의료비를 쓴 금액이 연봉의 3%를 넘어가야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 4천인 사람은 한 120만원 넘어가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쓴 돈들이 미용에 쓴 거랑 의료에 쓴 거랑 다 이게 발라져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의료에 쓴 것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본인의 의료비는 전액해주고요. 부양가족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의료비에 아주 많은 돈을 쓴 그 해에는 세액공제가 아주 크게 잡히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안경이나 렌즈를 사는 거는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게 의료비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 항목인 느낌이 들지만 아무튼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물론 억지로 병원을 갈 필요는 없지만 만약 나나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비를 많이 쓴 해에는 세금 부담이 좀 덜겠구나. 그래도 안 아픈 게 최고. 다음은 교육비입니다. 교육열의 나라 대한민국인 만큼 이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디테일하고 혜택도 큰 편입니다. 먼저 본인을 위한 교육비 지출한 거 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갚는 거, 이거 전액 세액공제 해줍니다. 초중고 자녀는 한 명당 3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해줍니다. 꽉 채우면 45만원이죠. 대학생 자녀는 한 명당 9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해줍니다. 꽉 채우면 135만원이죠. 학비로 인한 지출이 많지만 세금 부담은 좀 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학원이나 사교육은 안 되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소 이런 곳들만 됩니다. 결론, 교육이 미래다. 사교육 말고. 기부금, 세액공제 많이 해줍니다.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한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넘지 않게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치자금 기부금은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0%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0%입니다. 다 돌려받는다는 거죠. 고향사랑 기부는 다 돌려받고도 3만원짜리 답례품 추가로 받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자는 이 영상을 봐주세요. 종교단체의 기부에도 15% 세액공제 해줍니다. 근데 잠깐, 여기 보면 한도가 소득금액의 100%, 돈만큼 기부하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일반적인 우리 기준에서는 한도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 종교단체, 복지단체, 공익단체 이런 곳에 기부를 하면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넘어가면 30%, 3000만원 넘어가면 40%의 이런 높은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한도가 넉넉하니까 올 한 해 이리저리 돈을 너무 많이 번 사람이라면 올해는 기부를 통해서 세액을 줄이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고향사랑 기부자는 일단 10만원 바로 하고 이후에 내가 돕고 싶은 정치나 종교단체가 있다면 넉넉하게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자. 월세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앞서 소득공제 항목에 주택담보대출이랑 모기지가 있었잖아요. 그건 소득공제였는데 지금 말하는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집주인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거죠. 자, 이거의 조건은 연봉이 8천 넘지 않는 집 없는 사람이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 때 월세 내는 거에 1년 동안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이 세액공제율은요,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 넘는 사람은 15%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1년 동안 월세 내는 게 1000만원이라는
월세라는 말은 대략 월로 나누면 월에 8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소득공제 항목에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갚을 때 그것도 83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든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든 어쨌든 이 돈들은 우리는 한 달에 83만 원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 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 줄이고 월세 늘릴 수 있잖아요. 83만 원으로 맞추자. 연말정산이 다 되고 나면 2월 달의 급여에 그 결과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원천징수 영수증 이걸 회사에 달라고 하면 주는데요. 거기에 고스란히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이때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의 제일 첫 페이지에 하단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정세액이 연말정산의 결과인 겁니다. 기납부세액은 그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내놓은 원천징수한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 그림은 이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방소득세는 항상 소득세에 따라다니는 10%의 세금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표기가 됩니다. 우리의 1년 동안의 연말정산의 결과는 이 마이너스의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일 거고요. 그 마이너스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결정세액이 0으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결정세액이 이미 0인 사람은 어떤 걸 해도 돌려받을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2024년 버전으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훑어보기만 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만큼 그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 항목들 하나하나마다 상세하게 들어가면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꼭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년은 12달이지만 1년에 13번 월급을 타는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